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1755년 모차르트가 한 살이 되던 해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세상, 황제, 황후, 왕, 그리고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의 막내딸로 말이죠. 호프부르크 궁의 화려함 속에서 보낸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무도회, 연회, 그리고 권모술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의무, 경건함, 그리고 가족과 왕관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 이전의 수많은 공주들처럼 그녀의 운명은 사랑이 아닌 정치에 될 것이라는 것을. 1774년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손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루이 오귀스트는 루이 16세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왕세자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가 됩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왕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나라의 희망과 꿈이 그녀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아직 그런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여린 어깨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초기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눈부신 무도회, 화려한 드레스, 호화로운 보석들이 즐비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유럽 전역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했습니다. 깃털과 보석으로 장식된 그녀의 높이 솟은 머리 모양은 그녀 통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사치 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빚과 잘못된 관리로 파탄 직전에 이른 프랑스 경제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소비, 그녀의 오스트리아 혈통, 그녀의 총애를 받는 소수의 측근들, 이 모든 것들이 왕실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녀를 낭비벽이 있는 사람, 매국노, 프랑스 국민의 적으로 묘사하는 팸플릿과 풍자화가 나돌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아도라시온했던 대중들은 이제 의심과 증오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778년 그녀의 첫 아이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가 태어나면서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해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부패한 왕정으로 인해 들끓던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왕실의 폭정을 상징하는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혁명은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의 총아였던 그녀는 이제 민중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담 데피시트, 오스트리아 여자,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했고 그녀의 모든 말이 왜곡되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베르사유 궁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왕은 눈앞에 펼쳐지는 혼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혁명은 신성시되던 법정을 잔혹한 극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통의 상징이었던 가발과 엄숙한 선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혁명의 열기로 가득 찬 날 것 그대로의 격렬한 에너지가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혁명의 죄수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가 고발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씌워진 혐의는 반역죄, 외세와의 공모, 국가재산 낭비, 심지어는 방탕과 근친상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혐의들은 대부분 조작되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들이었고 전직 여왕을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혁명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군주제 부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검찰은 그녀를 구체제의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로 몰아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공포를 숨긴 채 의연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단두대의 망령이 혁명의 도시 파리를 뒤덮었습니다. 혁명의 신속하고 무자비한 심판을 섬뜩하게 상기시키는 단두대의 삭막한 실루엣은 도시 풍경을 장악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혁명 광장은 이제 공개 처형을 위한 음울한 무대가 되어 가장 악명 높은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체렌코 913년 10월 16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감방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여정을 알리는 화려한 마차도 왕실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뚜껑 없는 수레에 실려 파리 시내를 행진했고 한때 그녀의 이름에 환호했던 군중들의 조롱과 야유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겪었던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꺼뜨릴 수 없는 조용한 위엄과 저항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탕플 감옥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이들이 비밀리에 모여 절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혁명의 소나귀에서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위된 여왕에 대한 절망과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인해 탈출 계획에 대한 소문이 감옥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빵 덩어리 속에 숨기거나 옷자락에 꿰매어 넣은 비밀 메시지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음모자들 사이에서 특히 희망을 불어넣었던 인물은 바로 알렉상드르 공스드 루즈빌이었습니다. 대담함과 여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심장을 가진 전직 군인이었던 루즈빌. 그는 존경심과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지를 자신의 사랑하는 여왕에게 가해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구원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하지만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탕플 감옥에서 몰래 빼내 오스트리아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위험한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감방 밖으로 나오는 드문 순간에 카네이션 속에 숨겨진 밀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기묘한 침묵 속에서 탈출 당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감과 공포 속에 초조하게 서성이던 루즈빌은 감옥 경비로 변장한 채 탕플 감옥 밖에서 계획 실행을 알리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두려움과 결의에 찬 표정을 한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고 여왕의 필사적인 탈출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 교란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탈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감방 창문에 촛불 하나를 놓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침묵은 이제 오싹한 엠티네스로 가득 찼습니다. 루즈빌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가라앉았고 감옥 안에서 어떤 소리든 어떤 움직임이든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파리의 하늘은 차갑고 냉혹한 새벽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라진 후 그녀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에 반기를 드는 속삭임이 파리의 사교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왕이 살아있다는 믿음에 매달린 사람들은 탈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탕플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믿었습니다. 평민의 옷차림으로 위장한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오스트리아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프랑스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어두운 추측들. 어떤 이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탈출해서 살아남았다는 희망적인 소문에 매달렸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훨씬 더 어두운 추측을 했습니다. 혁명은 고귀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편집증의 물결을 몰고 왔고 두려움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음모와 계략에 대한 소문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탈출한 것이 아니라 탕플 감옥 안에서 더욱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입을 다문 암살자들에 대해 그리고 군주제 지지자들을 위한 순교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자행된 그들의 만행에 대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훨씬 더 섬뜩한 가능성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추측은 마치 수위처럼 혁명에 달라붙어 있던 미신적인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미스터리에 쌓인 비밀 사회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마리 앙투아네트를 납치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추측은 역사와 악몽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불멸의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순교자였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운명의 희생자였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권력의 변덕스러운 속성과 혁명의 잔혹한 광기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본보기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사치와 무관심의 상징이었을까요? 그녀의 몰락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수세기가 흘러가고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혁명의 소나귀에서 탈출했을까요? 꺾이지 않은 기계와 잃어버린 왕좌를 되찾겠다는 결의의 찬채로 말입니다. 아니면 차갑고 냉혹한 탕플 감옥 안에서 더 비극적이고 잔혹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영원한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혁명의 폭력과 은폐 능력을 섬뜩하게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그녀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뿐입니다. 허공 속으로 사라진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해석, 희망과 두려움, 권력, 혁명,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매혹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투영하는 역사적 로르샤흐 검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위대함과 비극이 강렬하게 뒤섞인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는 고정된 거석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을 통해 끊임없이 재편되고 재해석되는 유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말이 시간의 복도를 따라 메아리치는 한 전설이 된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매혹의 대상입니다.